안녕하십니까, 소마시네마입니다. 리뷰를 굉장히 오랜만에 올립니다. 바다호랑이라는 영화를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뭐저 공지사항 커뮤니티에도 올렸지만 그동안 좀 제게 뭐 일이라든가 뭐 좀 병이라거나 뭐 약간의 사고라거나 뭐 이런 일들이 좀 있어가지고 휴지기가 좀 길었습니다. 어쨌든 뭐 소수지만 뭐 저를 좀 기다려주신 분이 약간이라도 있으시다면 죄송하고요. 자, 오늘은 바다호랑이라는 영화를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영화 보고 사실 저 울었거든요. 이게 이 영화는 그 이미 요 포스터에 알 수 있지만 이 포스터가 사실 진실과 거짓이 있어요. 이 포스터에 고 김관홍 세월호 잠수사의 감동시라 그랬는데 이 세월호 사건 때 이 많은 시신들을 구해냈던 근데 지금은 고인이 되신 김관홍 잠수사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 영화의 거짓이라고 하면 뭐냐면 이제 바다를 배경으로 잠수하니까 당연히 바다가 나와야 되겠지만 이 영화는 바다호랑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 김관홍 잠수사 이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만 바다는 나오지 않습니다. 뭐 그건 또 다분히 현실적인 이야기인데 그 이 영화의 그 실험적 구성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형성이 된 실험적 구성인데 그 실험적 구성을 외워주는 건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또는 뭐 그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기억들이죠. 그 기억들이 2014년 4월 16일에 열렸던 이제 세월호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영화의 원작 소설은요, 2016년도에 나왔던 김탁한 작가의 거짓말이라는 소설입니다. 근데 이 김탁한 작가의 이 거짓말이다라는 소설 자체가 르포르타주 소설이에요. 그래서 팟캐스트를 방송 이제 416 방송이라고 해서 그런 방송을 맡았던 김탁한 작가가 만났던 김가룡 잠수사의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조사해서 쓴 소설입니다. 그리고 이 소설의 주요 토대가 된 것은 이 지금 두 명의 잠수사의 이야기가 토대가 됐다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여기 오른쪽에 계신 분이 이제 영화의 맨 마지막에도 만날 수 있는 김관원 잠수사의 살아생전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있는 게 지금 공우영 잠수사. 실제로 이 세월호 민간 잠수사들의 일종의 연장자로서 좀 리더 역할을 담당했던 분인데 이분이 그 민간 잠수사 한 분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망한 사건이 그 해경에 의해서 고발 조치를 당해가지고 그에 대한 책임을 두고 이제 재판에 몰려버리는. 그러니까 사실 뭐 어떤 이익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이제 진짜 자신들의 뭐 그 뭐라고 할까요? 모든 걸 좀 바쳐가지고 시신을 구했던 잠수사들에게 너무 가혹했던 그 재판을 주요 배경으로 삼고 있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감독은 사실 정윤철 감독이니까요. 정윤철 감독은 그 마라톤이라는 데뷔작 장편 영화 데뷔작이 워낙 유명한 감독이었죠. 그 이후에 이제 마라톤이 워낙 뭐 흥행에도 그 당시에 성공을 많이 했고 인기를 끌었던 영화였습니다만 그 이후의 작품들이 좀 상업적으로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좋지 아니한가가 2007년도에 연출한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황정민 배우가 나왔던 전지현 배우가 나왔던 슈퍼맨이었던 사나이가 2008년도. 그 다음에 2017년도 오랜만에 이제 대리꾼이란 대작을 연출했습니다. 여진구와 이정재 배우가 나왔죠. 그런데 이 작품이 좀 잘 안 되면서 영화의 좀 방향이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이 연출작을 제가 짚어드렸던 장편 영화 요 작품들 말고도 여러 가지 뭐 각본 작업이라든가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감독이라서 그 각본적 능력이 뛰어난 감독이고요. 그 바다호랑이의 경우에도 애초에 이제 각색 작업, 각본 작업에 이제 참여를 하셨다가 연출까지 맡게 된 케이스라고 하네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최근에는 이제 다시 만날 조국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좀 연출했고요. 그다음에 이 영화를 연출을 했습니다. 바다호랑이. 자, 이 영화의 그 기사가 전주국제영화제에서 먼저 5월달에 이제 공개가 됐었는데요. 이 제작품의 그 좀 열악한 상황들을 조금
파악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미학적으로 이 영화에 대한 평을 아주 높게 평가하기 사실 어려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드라마적으로, 영화적으로만 말했을 때 객관적으로 말하면 너무 그 일종의 연극 워크샵 같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정말 거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영화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저간의 사정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열악한 상황에서도 실험적인 영화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던 거죠. 형식적으로는 라스 폰 트리에가 도구빌이나 만달레이 같은 영화에서 했던 일종의 이제 실내 공간에서의 연극 같은 건데, 사실은 상황 자체는 더 열악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그 작품의 경우에는 그래도 의도적으로 이제 그런 연출을 했던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름의 미술이라든가 이런 데 좀 어느 정도 공을 들인 부분들이 꽤 있는데, 이 작품의 경우에는, 이 바다호랑이의 경우에는 총 8회차 촬영밖에 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예산은 총 7천만 원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사실은 뭐 촬영한 스태프들이 뭐 카메라 2대를 활용했고, 한 8명 정도의 스태프 7명, 8명 정도가 카메라에 이 촬영에 이제 임했고요. 직접 뭐 정윤철 감독이 직접 촬영하기도 했고 했으니까 사실은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주는 그런 어쨌든 그 감동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 이렇게 아주 유명한 배우들이 많이 참여하기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배우들의 그 역량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뛰어나다. 이게 한국의 배우들이 라는 걸 또 체감할 수도 있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자, 도구빌이라는 영화는 이제 이 라스 폰트리에의 이제 과거의 이 영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의 20일 전문가 별점을 보면 뭐 이렇게 많은 평가를 하진 않습니다만, 여백을 틔우는 공통의 기억, 그 다음에 필살기로 남을 해저 연출인데, 해저 연출은 마지막에 이제 그 하나 아이를 끌어안고 올라오는 이 주인공 나강수라는 이제 영화 속에서는 그 가명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인물의 모습은 이제 뭔가 힘을 주어서 연출되어서, 물론 뭐 공중에 떠 있는 그런 모습들 같은 모습으로 이제 바닷속을 떠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긴 한데, 이 영화의 연출 방식 자체가 이 아직도 저는 2014년도의 일이니까 11년이 지난 상황입니다. 네, 1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이 사건을, 말하자면 그것을 갖다가 이제 스펙타클한 영화로 만드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돼요. 아직까지 뭐 해결되지 않은 부분도 사실 좀 많이 있고, 의문점도 아직 가시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영화는 약간은 좀 다른 맥락에서 잠수사들의 이제 그 현장의 모습, 그러니까 이미 시신이 되어버린 그 세월호의 수많은 희생자들을 구해냈던 잠수사들의 관점에서 영화를 진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영화입니다. 영화는 사실 이제 뭐 여러 가지 자막 등을 통해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특히 사운드 효과에 많은 신경을 써서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음악을 나름대로 또 의미 있는 음악을 이용해서 연출하는 등, 나름 사실 각본적으로 보면 영화가 좀 조금 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 영화를 보고 뭔가 좀 제대로 뭔가 좀 입혀져서 완성이 돼서 약간 좀 습작을 부는 느낌일 수밖에 없는데, 만들어졌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장점은 배우들의 그 얼굴과 감정을 좀 되게 직선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점이 있는데, 아무래도 객관적으로 보자면 시각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영화를 본다는 것은 결국 시각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채워지는 면들이 있는데, 그것을 상상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감정들로만 온전히 받아치는 것이 좋은 건지, 이건 사람마다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저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그 상상들을 통해서 뭐 이제 공감, 그리고 이제 일종의 사이코 드라마 같은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이게 일종의 집단 치유라는 느낌도 드는 뭐 그런 형식이긴 한데, 아무래도 영화의 하나의 한 편의 영화로서는 좀 비어 있는 구성이 좀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감정선이 이게 많이 메꿔질 만큼 연출이 또 나쁘지 않았다는 것이, 불과 7천만 원짜리로
단 8회차만 찍은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거의 한 공간을 여기저기 활용해서 만들었고요. 영국에서 활용하는 기법들도 많이 이용됐습니다. 뭐 세트를 일부러 지워서 표현한다거나, 그다음에 조명을 좀 극대화해서 쓴다거나, 뭐 사운드를 좀 메꾼다거라든가, 영화의 여러 요소들이죠. 그러니까 시각적 요소를 제대로 쓸 수 없을, 그러니까 미장센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으니까 그 나머지의 것들, 그러니까 배우의 얼굴, 그다음에 이제 음향적 요소, 그다음에 뭐 이제 간단한 미술 정도로 메꿔버리는 이런 효과를 좀 또 느껴볼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보시는 그 예고편 상황도 보시면, 이게 처음에는 제가 이 영화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제 예고편만 봤을 때는 이게 뭔가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되게 배경 자체가 배우들 얼굴 위주로 잡혀 있고 되게 심플한 상황이죠. 영화는 이제 주인공인 나강수라는 인물이 현 시점에, 그러니까 영화에서 사실 이 나강수, 그 김관웅, 그 배경이 된 김관웅 그 잠수사 자체가 분께서 이 잠수병이라든가 이런 문제, 질병에 시달리다가 일찍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 분이 세월호 사건에서 그 일종의 쫓겨나죠. 말하자면 해경들에 의해서 나머지 시신들이 이제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강제로 이제 그 현장을 좀 떠나게 된 상황인데, 그 분들이 갖고 있는 감정, 그러니까 구하지 못한 아이들에 대한 그 미안함, 이런 부분들에 대한 표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엄밀히 말해서 PTSD 상황에 이제 그 겪고 있는, 그러니까 휴유증, 잠수병에 대한 그 물리적 휴유증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PTSD를 시달리고 있는 이 주인공 나강수의 관점으로 영화가 이제 시작이 되고요. 지금 여기 울고 계신 이 분은 그 이 사건, 영화의 배경이 되는 그 잠수사 사망 사건, 민간 잠수사 사망 사건을 통한 그 민간 잠수사에게 그 죄가 뒤집어졌던 것들의 이제 피해자, 희생자, 그 돌아가신 분의 딸로 설정이 됐고요. 그분에게 이제 사과를 하러 오는 나강 잠수사의 모습의 이제 시퀀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이 오해도 자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 돌아가신 그 이유를 모르니까요. 이제 모든 찾아온 사람들을 원망하게 된 상황인데, 실상은 이제 그 사실을 갖다가 이제 책임을 갖다 밀어버린 해경 측에 이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이 영화의 관점이겠죠. 실제로도 뭐 재판 결과 자체가 무죄가 났으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지금 요 장면의 경우도 이제 일종의 시위라든가 세월호 사건의 곁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이 나강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단촐되게 표시되어 있고요. 사실 요 지금 마크를 맡고 있는 이 지금 이 우리 그 배우 이름 자꾸 생각이 안 나네요. 이거 네, 띄워놓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너무 유명한 분이라서 당연히 기억을 할 줄 알았더니 요즘에 제가 좀 그러네요. 자, 네. 우정 출연을 하신 박호산 배우인데, 박호산 배우는 사실 영화에서는 그 잠깐 등장하고요. 일종의 악역 같은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약간 국가 권력을 상징하는 인물이고요. 이걸 빨리 잊기를 원하는 뭐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뭐 비유를 들어서 영화에서 굉장히 무섭게 등장해서 이 주인공 나경수를 겁박하는 그런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여기 이제 영화의 이제 그 현 시점, 그러니까 이 세월호 사건 2014년도, 아마 영화의 배경이 한 이 그 2016년 정도 될 거고요. 그다음에 2014년도에 이제 실제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원래 이 영화의 설정상으로는 그 이 사건이 났을 때 이 주인공 나강수는 이 다른 좀 거대한 프로젝트를 따서 두바이에서, 영화에서 두바이라고 나오는데 두바이 프로젝트를 따서 거기에 이제 참여하기 위해서 좀 들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팀원 중에 한 명이 그 자신이 이제 이끌고 있는 이쪽에 그 팀원 중에 한 명이 그 이
갑자기 일어난 세월호 사건에 뛰어들게 되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받는 메시지가 여기 내려오지 마, 뭐 이런 굉장히 지옥 같은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걸 그냥 무시할 수 없어서 사건에 이제 뛰어드는 인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에 가서 이제 표현되어 이게 이제 영화의 표현인데요. 잠수사들이 실제 잠수복이긴 아니기 때문에 일종의 그 의상을 어쩌고 자신의 얼굴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이게 사실 그 영화의 리얼리티라든가 뭐 현장 상황을 중시한다 그러면 약간 뭐 이상한 상황일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제 그 절망적 상황들을 배우들의 얼굴로 표현했다는 점이 이 영화의 뭐 단점이자 동시에 또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그, 그 초저예산 상황에서 연출의 묘를 좀 살린 영화라고 할 수 있겠고요. 사실 뭐 저도 이 때깔이라든가 이 시각적인 걸 상당히 중시하는데 이 영화는 사실 뭐 다른 B급 한국 영화들에 비해서 매우 때깔이 좋지 않은 영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워낙 짧은 촬영 회차였기 때문에 뭐 기술적으로도 뭔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사실 좀 많이 있어요. 감독님이 이제 직접 촬영하기도 했고, 그런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배우들의 이제 얼굴로 돌파해내는 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운드 트랙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 그 리버풀이라는 그 축구팀이 이제 중요한 모티브로 또 사용이 됩니다. 리버풀이 저도 뭐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알게 된 상황인데 그 리버풀의 주제가로 쓰이는 노래가 있습니다. 리버풀의 You Never Walk Alone이라는 노래인데요. 네, 여기 이제 가사가 상당히 인상적이에요. 네, 이 노래가 이제 그 주디 갈란드의 뮤지컬 그 회전목마라는 뮤지컬에 사용됐던 곡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건데요. 잠깐만 볼게요. You Never Walk Alone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요 노래입니다. You Never Walk. 이 곡의 원곡자는 이제 주디 갈란드예요.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스포티파이의 이제 메뉴 화면이고요. 저작권 문제도 좀 피해가면서 You Never Walk Alone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결코 당신 혼자 걷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노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리버풀 축구단의 올해 이제 응원가로서 불려지는 곡이기도 하고 주디 갈란드의 그 노래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노래가 갖고 있는 의미를 갖다가 잘 활용해가지고 또 영화를 활용하고 있는 면도 상당히 있습니다. 네, 지금 이런 노래인데요. 네, 너무 많이 나오면 또 저작권에 걸리니까요. 자, 어쨌든 그런 맥락을 또 영화에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미술적으로 조금 더 완벽하게 표현됐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뭐 여건이 영화가 그러니까요. 자,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재판 과정에 이제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박호산 배우가 이제 얘기하는 메시지가 이제 이런 개념이죠. 고생한 거고 이제 잊어라. 이렇게 이제 당시에 이제 2014년도에 세월호 사건을 돌파했었던 많은 사람들이 느꼈을 만한 감정. 그리고 뭐 유족이라든가 관계되신 분들은 더 말할 필요도 없는 지울 수 없는 기억의 고통들에 대한 이 당시의 정부의 반응이었던 거죠. 자, 어쨌든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이미 집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 나경수라는 인물은 집에 갈 수 없는 상황에 도달을 했고 정신적으로 이제 집에 있으면 아이를 안아줄 수 없다는 게 이 사람의 큰 고통이거든요. 근데 그런 묘사들이 너무너무 생생하게 잘 묘사가 되고 있고요. 영화는 이제 그런 이 상황이 왜 그 사람의 이런 감정에 처하게 되었는가를 갖다가 일종의 미스터리 극처럼 이제 추적해 나갑니다. 이 추적해 나가고 그 과정이 이제 이 사건에 결국 현장에 뛰어들게 된 상황. 그 다음에 이제 이 주변에 이제 그 막내
구조원이었고 실제로 잠수사들 중에는 이 영화에 등장하는 사람들 PTSD에 시달리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민간 잠수사의 경우에. 그다음에 유족의 반응, 유족들도 해경에 의해서 현장에 접근하지 못하면서 많은 오해를 낳게 되기도 했고 그런 이제 복잡한 해경이라고 하는 국가 권력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지 하는 능력이 없으면서 통제를 하려고 하는 상황이 되면서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면서 수많은 문제를 낳게 되는 거였죠. 자, 그러면서 이 현장의 그 열악한 상황들 이 이제 나타나고 익히 알려진 것처럼 뭐 웬만한 베테랑 잠수사들이 아니면 접근할 수 없는 그런 현장에 있었던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장면들이 이제 그 이 잠수 상황에 뛰어든 그 잠수사들의 감정들을 갖다가 좀 드러내는 이런 방식으로 여름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황이 만들어지고 특히 이제 인상적인 게 이 지금 주역을 맡은 이지훈 배우가 연기한 주역 배우인데요. 사실 이지훈 배우는 되게 코믹한 캐릭터, 뭐 하정우 감독의 영화들에선 주로 인상적인 뭐 코미디 연기 같은 걸 좀 많이 보였던 인물인데 이 영화에서는 상당히 진지한 그리고 이제 PTSD에 시달리다가 무너져 버리는 사람의 이야기를 굉장히 인상적으로 표현해냅니다. 이제 영화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구조 장면의 표현이 이제 일종의 마임 연기죠. 그런 연기들을 이제 표현해내는데 실제로 이 사건 때 잠수사들이 그 고인들이죠. 그죠 이제 돌아가신 분들을 구해내 왔을 때인데 그 좁은 통로에서 한 명씩 구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꼭 끌어안고 왔어야 된다고 해요. 근데 이 주인공의 경우에도 영화의 앞부분에 이제 이 사람의 악몽으로 기억되는 것이 이제 항상 손가락에 붕대를 감은 소녀의 이미지거든요. 근데 그 소녀의 이미지는 그가 구해내지 못했던 어떤 그 소녀의 모습이고 그 손가락 모습이고 그 모습은 영화 속에서 지금 이분 엄마 이분과 연관이 되면서 일종의 작은 스토리도 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 그 구해내지 못했다는 그 거대한 고통이 슬픔으로 다가오는 부분이고요. 여기 이 지금 인물의 경우에는 검사 캐릭터예요. 그래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누군가의 책임을 엎으려는 국가 권력을 상징하는 역시 또 그런 캐릭터라고 말 수 있겠습니다. 이제 여기 이제 사실 생각보다 주역인 캐릭터는 요 지금 변호사 역할을 맡고 있는 인물인데요. 변호사의 경우가 이제 축구 팬이고 뭐 떠밀려서 이 사건을 맡게 되지만 동시에 일종의 이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이해해 나가는 캐릭터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자, 어쨌든 상황은 뭐 좀 복잡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재판 과정에서 이 잠수사들의 헌신의 경우는 완전히 무시당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그 고통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고통이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 과정을 통해서 어쨌든 간에 그는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일종의 용서라고 말하는 건 사실 참 부끄러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에 비하면 이제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인데 그런 고통의 감정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해내고 있는 거죠. 마지막에 이제 여기 보시면 살짝 리버풀의 이미지가 나옵니다만 그 이 혼자 걷지 않는다. 당신은 결코 혼자 걷지 않으리라는 이 메시지가 이 일종의 이 고인이 대신 이 김가온 잠수사에 대한 일종의 좀 추모의 노래처럼 사용됩니다. 근데 영화는 곳곳에서 요 이미지와 이 노래가 이제 불러지거나 변호사의 목소리에서 불러지거나 아니면 이제 추모곡으로 노래가 흘러나온다거나 뮤지컬 배우가 되고 싶었던 소녀를 기리는 사용된다거나 뭐 되게 한 곡의 노래이지만 그 의미를 갖다가 꼭꼭 씹어서 전해주면서 가사가 이제 자막으로 제공되거나 하는 방식으로 전해지면서 영화가 그 이 사건의 이제 그 감정적 파고들을 제대로 좀 보여주고 있는 면이 충분히 있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제작비가 너무 단촐하게 만들어진 영화라서 형식적으로 좀 연극적인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또 이 영화는 아주 연극적 요소에 또 연극을 뭐 마치 찍은 것 같은 또 영화는 아니거든요. 그 말하자면 이 지금 클로즈업이라든가 이런 사용들이 좀 많이 사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동시에 그 영화의 이제 시간 공간을 쓰는 배경이 이제 뭐 과거와 현재를 왔다 갔다 한다라거나
그다음에 이제 감정적 파고를 점증법적으로 영화를 갖다가 이제 감정의 크기를 키워나간다거나,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장면의 경우에는 이 보시고 있는 스트리미지에 비해서 상당히 감정적인 여파가 커요. 실제로 피해자들의 모습을 묘사하거나 하지 않았지만 이 주인공의 그 현장을 바라보는 모습을 이 파란색 간단한 조명과 그다음에 이제 이 익스트림 클로즈업의 방식을 통해서 크게 묘사하면서 그것이 이제 관객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영화적 힘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사실 이 영화의 그 단촐하고 가난한 미학에 비해서 극장에서 봐야 될 이유는 사실 좀 그런 면에 있습니다. 상당히 온전히 집중해서 봐야 될 만한 영화고요. 이 이야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고통의 크기가 사실 회피하고 싶어지는 정도의 마음의 크기고, 그래도 만여 명의 관객들이 이 영화를 찾고 호평을 해주는 이유들은 그런 감정의 크기들이 워낙 크기 때문인데, 이 사실 영화라고 하는 공간, 이 시간을 온전히 버텨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면 사실 좀 쉽지 않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게 되네요. 그래서 바다호랑이라는 영화가 갖고 있는 무게에 비해서 뭐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열악한 상황이어서 영화가 하나의 온전한 영화로 만들어지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만, 이 영화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이코 드라마처럼 좀 이 PTSD에, 어떻게 보면 집단적 PTSD에 많은 분들이 시달렸고, 그 속에서 저처럼 막 눈물을 흘리게 되면서 그 속에서 좀 마음이 오히려 또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그런 치유의 효과가 있는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우리 모두 요 메시지처럼 결코 혼자 걷지 않으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고 좀 그걸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바다호랑이 뭐 영화적인 평가에 비해서 의미가 상당히 큰 영화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